네, 그러면 오늘 시간은요, 박소연 신영증권 이사님 모시고, 지금 뭐 트럼프 사태 이후에 또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아주 넓게 보시는 분이니까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사님은 지금은 뭐 하나하나 얘기해 주시겠습니다. 뭘 제일 집중적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저는 그 채권 금리가 지금 어떻게 움직일까가 시장의 이제 가장 큰 중심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 있고요. 그러세요? 네. 최근 한 달? 쯤 전부터 저한테 제가 이제 여전히 세미나를 기관도 다니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네. 근데 바이오 사면 되나요? 이런 질문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바이오. 근데 이제 왜 그런 질문이 들어오나 봤더니 일단 하반기는 지금 유럽도 미국도 한국도 정말 드디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금리 인하하면 좀 성장주다 그런 네. 인식들이 여전히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인 성장주가 바이오고 네. 게임이고 그리고 이제 올해 여전히 좀 힘든 2차 전지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그로스 스탁이다 보니까 이제 하반기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칼라가 바뀌는 거 아니냐.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세 가지 섹터들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금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은 결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금리가 생각보다 크게 빠지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네. 사실상 그 고금리의 고착화를 예비하는 지금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당선이 확실시되면 금리가 지금 고공행진하는 게 유지된다고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왜 그렇죠? 왜? 이미 많은 리포트에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이긴 한데 네. 사실 트럼프가 이렇게 두 가지 중점적인 정책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네. 번째는 이제 그 법인세 인하이고요.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에 재임했을 때 당시 이제 법인세를 지금 인하를 했던 부분들이 이제 내년에 만료가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영구화하겠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미국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상당한 지금 재정을 풀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부 재정이 적자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고 그 적자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채권 시장에서 채권을 찍어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재정 적자를 충당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방향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내가 걷어서 내가 쓰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근데 트럼프는 뭘 걷냐? 그냥 깎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긴 한데 네. 어쨌거나 지금 재정 적자가 계속 심각해질 것이다라는 명제는 트럼프가 되어도 변함은 없을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채권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 네.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요. 네.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데 네. 기준금리를 인하를 해도 네. 실세금리 결국에는 우리는 기준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세금리가 중요한데 정부의 재정 적자가 계속 되면 될수록 실세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확인하셨겠지만 트럼프가 이제 피격을 당했다라는 얘기가 나온 직후에 네. 채권 시장에 지금 커브가 스팁이 되고 있다 이런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 스팁이라는 게 이 채권은 이제 단기물이 있고 중기물이 있고 장기물이 있는데 네네네. 트럼프는 원래 기업가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압박할 거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장기 금리는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단기 금리는 낮아지는데 중기물과 장기 금리는 더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커브가 평평해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팔라진다라고 해서 스티프닝이라는 영어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채권 시장은 이게 트럼프가 아무리 기준금리 인하를 압박을 하더라도 네. 실제 재정 적자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네. 그리고 그 재정 적자가 좀 더 심해지면 오히려 중장기 구간은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이 고금리 고착화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다 아마 아시겠지만은 네. 지금 중국에 지금 관세를 한 50에서 60%더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들던 수많은 메이드 인 차이나 물건이 안 들어오고 그거를 미국 생산품으로 대체를 하게 되면 물가는 더 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와 금리가
고공행진을 하는 그런 펀더멘탈이 네. 트럼프 당선되면 더 심해질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재정 적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공화당이 싫어하는 쪽이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이전에 뭐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뭐 전 국민한테 막 뭐 $1,000, $2,000씩 뭐 뿌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재정 적자가 발생했으나 그런 상황이 아닌 지금 상황에서도 트럼프가 공화당의 그 기본 가치를 무시하고 더 재정 적자를 강하게 갈 가능성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 재정 적자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네. 사실 공화당은요. 그 세금을 올리는 거를 싫어하는 뭐 게 그것도 좀 더 싫어하죠. 정확합니다. 예. 근데 예를 들면 사실상 재정 적자를 싫어한다라고 하기보다 재정을 쓰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법인세를 인하하거나 내지는 개인소득세를 낮추는 부분에 좀 더 중점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로 인해서 국고가 음. 뭐 빵꾸가 난다라고 하면 딴 부분을 삭감을 하면 되지라는 접근법이거든요. 그러면 딴 부분은 어딜 삭감할 거냐라고 보면 지금 현재 바이든이 대표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네. 미국의 건강보험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제일 싫어하는 정책이 이겁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게가 지갑도 가뜩이나 얇은데 네. 메디케이드나 메디케어를 강제적으로 가입을 하게 하면서 건강보험료 내려고 소비자들의 지갑이 더 얇아진다. 그래서 이거를 일단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이고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연관된 이슈가 있는데 재정 적자를 그럼 또 어디서 메꿀 거냐. 일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삭감하고 방위비에서 다른 나라한테 주고 있는 이 꽁돈들을 우리가 회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미군을 파견하고 있는 지역에서 방위비를 분담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된다라고 해서 재정 적자가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하기보다 네. 결과적으로는 법인세를 인하하고 그로 인해서 모자라는 재정들은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충당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쓸 돈을 줄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돈을 일단 많이 쓰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공화당은 네네네네. 작은 정부를 그렇겠죠. 추구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네. 작은 정부를 추구하되 네. 법인세는 낮추고 내지는 쓸데없는 재정은 삭감하는 그런 방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채권을 막 발행해 갖고 이것도 뭐 재정과 관련된 문제긴 하겠습니다. 적자폭을 늘리는 걸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예전에 민주당이 막 그런 거 채권 발행하려고 할 때도 막 못하게 뭐 거부하고 뭐 이런 것도 좀 했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네네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혹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만약에 된다고 치고 공화당에서 그 채권을 더 많이 발행하는 거를 만약에 안 한다 치면 그럼 채권 발행이 줄어들면 금리가 어떻게 됩니까? 올라갑니까? 근데 채권 발행이 사실 과연 줄어들 거냐라는 거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죠.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실제 당선이 된다라고 했을 때 상원 하원을 이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공화당이 가져가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하원까지는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은데. 네, 근데 네. 이제 상원은 못 가져갈 그건 거다라는 잘 얘기가 모르겠고요. 상당히 네. 많은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그랬을 때 지금 공화당 입장에서는 네. 과연 지금 재정 지출을 계속적으로 좀 줄이고 싶어 할 거냐라는 딜레마에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2년 후는 사실은 중간 선거가 있는데 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급격하게 재정 지출을 줄여가지고 네. 경기가 나빠지면 본인 손해라는 것들을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결국에는 이렇게 바이든 행정부가 과도하게 이제 지출했던 부분들을 깎아서 이제 재정을 감축하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것도 한꺼번에 깎기는 어렵거든요. 예를 네, 들면 네. 지금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정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메디케이드, 메디케어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IRA 이런 약간 각종 2차 전지, 뭐 내지는 전기차, 예. 태양광 이런 부분에 주는 보조금도 전격적으로 깎겠다고 했는데 이거를 당선되는 날부터 그냥 아예 그냥 제로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예. 기존에 실시했던 정책들을 페이지 아웃 점점 줄이는 가운데에서 시간이 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실질적으로 전부 다 깎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상원이 이제 여전히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다면 그런 시나리오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고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플래그십 정책으로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인하를 다시 재추진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저는 이 재정 적자라는 것들이 쉽게 줄어들기 어렵다라는 것들을 채권 시장이 다시 체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유지가 되면 안 그래도 힘든 미국 재정에 고금리로 인해서 계속 이자 부담이 커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이자 내느라고 더 적자가 커질 거고. 네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조금 금리를 낮추는 게 어찌 보면 정부 부담도 좀 줄어들기도 하고 또 좀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데 2년 후에 있을 그 중간 선거를 위해서도 금리를 좀 낮추는 편이 더 좋다라고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네. 파월 의장 임기가 이제 2026년까지기 때문에 예. 지금 파월 의장을 뭐 바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겠죠. 금리를 낮춰라.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제가 아까도 이제 그 채권 금리의 이제 스팁 이 커브라는 거를 설명을 드렸는데 네. 기본적으로 정책 당국자와 중앙은행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단기 구간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정책 금리와 연동이 되는 것들은 대부분 1년물, 2년물 굉장히 짧은 구간인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시장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을 다 잡아놨는데 여기에다가 금리를 내리는 것들을 압박을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지겠네? 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단기 구간은 낮아져도 장기 구간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대출 받을 때 보통 10년, 30년 이런 약간 장기 금리에 연동해가지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는 경우가 미국은 많은데 결국에는 이게 장기 구간이 안 잡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한국적인 상황은 좀 틀려요. 네. 한국은 이제 부동산 PF도 있고 실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황을 봐서 금리 인하를 판단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미국과 다르게 갈 수 있는 측면은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미국 쪽에서 생각보다 금리가 낮아지지 않았을 때 네. 우리의 운신폭은 굉장히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미국 안 낮추는데 우리가 한 번 정도도 아니고 계속해서 뭐 더 낮출 수는 없을 거고. 네, 만약에 이제 우리만 사실은 다른 길을 가게 되면 네. 일본이 엔달러 환율 160엔 갔던 것처럼 환율이 사실은 1,400원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중할 가능성이 높죠. 네네네. 네. 그럼 이제 우리 금리도 만약에 더 못 낮출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친다면 우리 증시는 오른쪽 위를 보기가 어렵나요? 어떻게 됩니까? 사실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좀 칼라에 집중을 하는 편이 훨씬 칼라? 낫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성장주냐, 가치주냐, 뭐 이런 이분법적인 구분이 항상 맞는 건 아닌데요. 네. 일단 금리가 큰 폭으로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 전략을 상정을 하면 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저는 상당히 좀 다행인 거는 네. 이런 어떤 좀 복잡다단한 매크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을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하단을 굉장히 단단하게 지지하는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아니면 밸류에 해당되는 그런 업종들? 저는 전체적인 지지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사실 제가 최근에 그 자료 쓰면서 한번 뽑아봤는데요. 네. 작년에 많이 올랐었던 2차 전지 대표 7종목들, 네. 뭐 이제 LG 엔솔이라든지 SDI라든지 뭐 포스코홀딩스라든지 네네네. 이런 7종목을 빼고 코스피를 다시 계산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지금 현재 코스피보다 4% 정도 높은 걸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2차 전지 때문에 못 간 게. 사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형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2차 전지를 뺐을 때 이미 우리 지수는 사실 2,900대 한 중후반에 와 있다고 계산이 되더라고요. 2차 전지만 없다고 가정하면? 네. 아, 그래요? 네네. 근데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증시만 왜 이래, 우리나라만 왜 이래, 코스피만 왜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작년에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았지만 오히려 지금 다른 종목들 지금 보면 뭐 제가 밸류업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가치주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하방을 지지하면서 지금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생각보다 업사이드 포텐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사실 하방은 굉장히 단단해지고 있는 느낌들로 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지금 고질적인 문제가 외국인들이 왜 우리나라를 샀다 팔았다만 하고 장기 투자하지 않느냐. 뭐 가장 큰 거는 뭐 MSCI 선진국 지수에 아직 편입 안 됐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면 배당을 안 준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불신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정부가 일본의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조금 본따서 네. 한국형 밸류업이라는 것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좀 상반기는 잠깐 될 듯 했다가 좀 시들해서 아, 또 이러다 마는구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는데 최근에 보면 지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하면서 역동 경제라는 걸 얘기하면서 거기 안에 밸류업 관련된 세제 뭐 이런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좀 넣어놨거든요. 네. 물론 지금 야당과의 지금 합의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좀 관건이긴 한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밸류업 프로그램 자체를 이게 여당의 정책으로 보면은 사실 좀 안 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저는 국가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개인 투자가가 1,400만 이상 증가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가계 자산의 고질적인 문제는 부동산 편중이거든요. 사실 이제 부동산에 80%의 자산이 몰려 있고 금융 자산은 사실은 20%밖에 되지 않는데 이게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세대 교체들이 일어나고 있고 MZ 세대들이 가계 자산을 증식을 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에 이르렀는데 집으로 증식을 하면 네. 이게 부동산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이게 이제 빈부격차나 이런 것들이 더 사실은 커질 테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계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해소하고 네. 주식 시장을 통해서 가계 자산을 증식할 기회를 주는 게 어찌 보면 국가적으로도 이로운 시스템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요. 하긴 너무 부동산에 편중이 돼 있죠, 지금.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 보면 사실상 지금 현재 여당의 입장은 당근을 줘서 주식 시장을 부양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네. 어떻게 보면 야당은 아니다. 채찍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게 규제를 강화하고 지금까지 어떤 잘못 갔던 부분들을 조금 더 이제 반성을 하고 뭐 내지는 옳은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채찍으로 이런 어떤 규제 개혁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네. 당근이든 채찍이든 방향성은 다르지만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가치를 제고해야 되고 목표는 같다. 목표는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파성보다는 당위성으로 접근해야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오해가 시장에서는 있다라는 저는 느낌을 받고 있어요. 네. 그렇게 보면 사실 지금 현재 과연 이 밸류업 관련된 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지 그리고 이제 상속세 개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라는 뭐 의구심들이 여전히 많지만 저는 이 의구심들이 해소되는 가운데 네. 코스피의 지금 이 하반 경직이 계속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과정들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일본도 이 기업 가치 제고 계획 2014년에 시작했는데 네, 오래 걸렸죠. 그쵸. 처음 나왔을 때는 반응이 정말 차가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과연 되겠어. 왜냐면 40년 동안 잃어버린 40년 뭐 그동안 안 될 거다라는 생각에 너무 젖어 살아왔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에서 결국에는 일본 경제가 살아났던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너무 약간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네. 결국에는 저는 기업 가치가 국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사실 기업 가치 총합이 국부일 수 있겠죠. 그렇죠. 사실 네. 뭐 국부라는 것들은 여러 각도에서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의 사실 우리나라 국부는 부동산과 토지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동산과 토지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의 문제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결국에는 이제 금융자산 그리고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을 좀 끌어올리는 것들이 사실은 국부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정책 설계가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단기적인 시야보다는 좀 더 중장기적인 시야로 보게 되면 한국 증시가 사실 좀 구조적인 레버업을 할 수 있는 네. 하나의 좀 기회 요인을 크게 만났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근데 그 일본이 아까 예를 들어주신 것처럼 사실은 2014년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결실은 근 10년 만에 본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계속 일본 증시도 바닥 겼잖아요. 근데 아닌가요? 사실 다들 그렇게 오해를 하시는데요. 네. 니케이 225 지수를 한번 찾아보시면은요. 네. 2013년도에 아베노믹스가 시작이 됐는데 예. 그 이후로요. 약간의 굴곡은 있지만 45도 각도로 꾸준히 지수가 계속 우상승했어요?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기다가 갑자기 이제 드라마틱하게 최근 한 2, 3년간 오른 게 아니라 네. 사실상 10년간 올랐어요. 그런가요? 근데 그 89년도 버블 붕괴되기 직전의 가격을 네. 최근에 예. 좀 회복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좋아졌다는 얘기가 최근 2, 3년에 가장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음. 실질적으로는 2013년부터 계속 올랐습니다. 음. 근데 이제 다들 몰랐던 거죠. 일본은 그냥 무너졌다. 아, 그냥 이제는 관심을 망했다. 안 두고 네, 관심이 없었기 올라봐야죠 때문이었는데. 잠깐이겠지 뭐 이러고 이제 말았는데 10년간 꾸준히 올랐네 지금 살펴보니까. 네, 10년간 꾸준히 올랐습니다. 물론 지난 한 2년 1년 반 사이에 조금 더 그 기울기가 가팔라진 건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네, 근데 10년간 쭉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대체로 쭉 올라오는. 네, 근데 네, 그동안은 잘 몰랐던 거죠. 네. 관심을 안 뒀고. 네. 그럼 우리도 이런 영향을 이렇게 안정적인 우상향 정도로 볼 수도 있는. 저는 왜 그 질문 드렸냐면, 그러니까 한 10년간 별로 변화 없다가 최근 들어 막 이렇게 올라온 게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미국과 중국이 만들어내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제 일본이 확실히 이제 미국 편을 더 들면서 미국의 그 밸류체인 안에서 좀 더 강하게 본딩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가치 평가를 제대로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했었었는데. 근데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그 밸류업보다는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 아니었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래프를 보니까 어쩌면 이제 그런 밸류업이라는 것들이 더 탄탄하게 이제 바닥을 좀 다져주고 그 위에서 뭔가 좋은 이슈들이 터지면 그리고 어떤 변화가 생기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도 있는 우리 증시도.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 공급망에서의 그 한국 기업들의 역할이라는 것들은 네. 사실은 이제 큰 주제이긴 한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네네네. 사실은 그 기업이 배당을 하지 않거나 네. 아니면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지배주주와 이 일반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의 문제인데 그런 이해관계 조정이 잘못됐을 때 가격이 잘못 프라이싱 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우리는 많이 봤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겠다라고 정부가 마음을 먹고 정책을 펴고 있고 이런 것들을 여야가 합의하는 과정에 있는데 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된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약간 큰 줄기가 바뀌려는 약간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급망의 재편과 같은 약간 네. 큰 줄기에 하나의 스토리가 더 애드업되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코스피가 지금 우리 코로나 때 기록했던 3,300 그 레벨을 뭐 사실 아직도 회복을 다시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차 전지 종목들이 작년에 많이 올랐다가 빠졌는데 그 종목들을 제외했을 때 이미 사실 코스피는 2,900 중반에 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 어찌 보면 하반기에 이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마중물이 좀 더 확실성이 보이게 되면 저는 좀 다시 한번 레벨업 될 수 있는 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증시는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네네. 혹시 이제 예전에 그 가상화폐 쪽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 네네네. 파셨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 또 다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있는, 특히 이제 트럼프 네, 총격 사건 맞습니다. 이후로 네네네.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또 몇몇 코인들이 아주 돌풍을 또 일으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가상화폐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여쭤봐도 괜찮나요? 네, 근데 가상화폐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 최근에 그러면 가상화폐가 왜 올랐냐? 방금 네. 지적하신 것처럼 이 트럼프가 나는 크립토 프레지던트를 하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가상화폐와 가상자산에 대해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그쪽으로 새머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트럼프의 이기 행정부가 왔을 때 어떤 부분에 어떤 산업의 정책 변화가 있을 것인가를 좀 살펴보는 관점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올해 이제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되면서 네. 이런 부분이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되면 네. 이 생태계에 대한 어떤 베팅들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어서 일단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뭐 그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IRA를 폐기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IRA를 아마 전면 폐기하지는 못하겠죠. 음.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통과됐던 뭐 보조금에 대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태양광이나 뭐 전기차나 2차 전지가 어려워질 거다라는 것들은 거진 컨센서스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을 때 다른 걸 뭘 밀 건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 같은 경우는 뭐 굉장한 화석연료 추종자였다라는 걸 굉장히 좀 잘 아실 거고요. 근데 최근에는 미국에서 이 AI 붐이 굉장히 좀 심하다 보니까 네. 이 전력에 대한 어떤 부족에 대해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지금 뉴스 클리핑을 하다가 보니까 네. 이탈리아 같은 데에서도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는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고 네. 근데 전력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라서 요번에 이제 이탈리아에서 극우 정당이 집권을 하면서 이 SMR이라고 그 소형 원자로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공식적으로 정부가 추진을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원전 관련돼서 이거는 트럼프의 정책만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에 대한 지금 전력원을 다변화하려는 흐름들이 분명히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화석연료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값싼 에너지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값싸게 AI와 기존 전력원을 보강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 에너지에 대한 독립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정책적인 시도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런 에너지 다변화 관련된 전략에 좀 포커싱을 맞추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좀 방향일 수 있을 것 같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에너지 다변화라고 하면 이제 전력이 굉장히 부족할 테니까 전력을 무엇이든 하여튼 끌어와야 되는데 네네. 그게 이제 소형 원전일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의 화석 연료일 가능성은 좀 적죠? 아니면 네. 요거까지도 가능성을 봐야 돼요? 근데 그 화석연료 중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천연가스나 이런 것들은 탄소 배출도 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미국은 네. 어차피 이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네. 그쪽 산업에 대한 진흥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근데 이제 천연가스 이외에도 지금 보조 전력원으로 아시겠지만 이 태양광이랑 풍력은 간헐성이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네. 바람 안 불면 풍력 발전 안 되고 구름 끼면 태양광 발전 안 되고 네네네. 근데 사실 AI라는 거는 전력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간헐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력원으로서 지금 화석연료, 원자력 이런 것들이 다시 지금 각광을 받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런 좀 에너지원에 대한 좀 이 관점 변화 이런 것들도 하나의 좀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원이 미국 혹은 뭐 전 세계에서 더 각광을 받을지 우리 기업들 중에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가 있을지를 이제 미리 잘 판단하거나 아니면 또 글로벌 회사들 가운데 그런 에너지원을 잘 에너지 발전을 잘 할 수 있는 회사나 혹은 뭐 그 에너지 발전한 그 전력을 잘 송배전하는 이런 업체들을 찾아보는 것도 네, 괜찮은- 저는 뭐 지금 AI 때문에 이제 HBM 사이클이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네. 결국에는 이 AI의 그 다음 사이클은 뭔가를 지금 고민하는 단계에 온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력망과 송배전과 내지는 뭐 원자력 이런 것들이 좀 각광을 받는 흐름들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러면 AI 관련된 그 기기, 그러니까 AI 관련된 기술이 탑재된 이 하드웨어 이 하드웨어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오지 않을까라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최근 보면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도 있었는데 지금 하반기에 이제 아이폰 신모델도 지금 네, 나올 네, 예정이고요. 네, 그렇게 보면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가 시장에 출시가 됐을 때 뭐 핸드폰 언제 바꾸셨어요? 보통은 저요? 네. 보통 한 2년, 3년 주기로 바꾸죠. 그래도 좀 얼마 안 되셨네요. 네. 대부분 코로나 때 바꾸신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노트북도 그렇고. 네. 근데 한 내년 되면 한 4, 5년 차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제 AI 기능이 탑재된 기기가 나왔을 때 네. 교체 사이클을 한번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뭐 이런 약간 교체 사이클을 좀 상징하는 하드웨어 회사들, 주식들 이런 것들에도 최근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AI가 탑재된 스마트 기기여야 할 텐데 그럼 네네. 대충 이제 뭐 스마트폰 다음에 태블릿 다음에 노트북 뭐 더 있나요? 요 정도 아닐까 뭐 눈에 쓰고 뭐 이런 거는 잘 네, 모르겠고 뭐 근데 아무래도 대중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마트폰, 태블릿, 뭐 노트북 그 정도겠죠. 그 정도겠죠. 네. 네. 그런 친구들을 잘 만드는 데가 뭐 애플, 뭐 삼성 근데 이런 회사들은 이제 완성품 회사이고요. 네. 그 완성품에 아. 탑재되는 부품 회사들을 보시는 것도 아이디어일 수 있죠. 예를 들면 디스플레이는 항상 다 필요하고 네, PCB도 네, 네. 필요하고 카메라 모듈 렌즈도 필요할 거고 그렇게 뭐 SSD도 필요할 거고 어쨌든 기기를 바꾸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교체 그렇죠. 부품이 부품 회사들이 되니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도 내년까지 보면 하나의 좀 아이디어가 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꼭 반드시 AI 뭐가 붙어야 되는 건 아니겠군요. 왜냐면 배터리야 뭐 예를 들면 스마트폰 배터리 같은 거야 뭐 AI랑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죠? 뭐 좀 그렇죠. 많이 먹는다, 뭐 네. 열이 좀 덜 나야 된다, 요 정도겠지. 네. 그래서 그거야 뭐 최근에는 또 이제 저전력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기기를 만들 때 가장 필요한 부품, 핵심 부품들은 네, 변하지는 네, 네. 않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내년까지 보면 관심을 좀 두고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관심 가지면 그래도 좀 더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크게 보면 하여튼 우리 시장, 우리 한국 시장에 대한 실망이 지금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 워낙 크잖아요. 국장에 대한. 네네. 예, 그런데 지금 정부나 아니면 뭐 또 여야가 같이 또 추구하고 있는 그 밸류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그 밸류업은 우리 시장의 밑바닥을 좀 더 탄탄히 만들어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넘어서는 어떤 뭐 전 세계 밸류체인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그 위로 더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뭐 굳이 섹터나 뭐 혹은 뭐 저 칼라들이라면 이제 그 전력 생산 관련된 전력 생산과 이송에 관련된 그런 쪽이라든지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기기를 교체하는 수요에 따른 뭐 부품사라든지 완성업체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본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군요. 네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돈 얘기는 제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근데 맨날 놓쳐요. 돈 얘기는 안 놓치는데 돈 투자를 맨날 왜 이렇게 놓칠까요? 앞으로는 잘 되실 겁니다. 앞으로 잘 될까요? 네네. 아유, 고맙습니다. 희망까지 심어주시고. 네. 자, 오늘 뭐 말씀 주시려고 했던 내용들은 거의 다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전부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 다행입니다. 우리 박소연 이사님 항상 이렇게 차분하고 안정적으로 이 투자를 저는 박소연 이사님의 톤처럼 해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거든요. 맨날 흥분하고 막 마음 조급해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막상 또 이 매수 매도 버튼이 나갈 때는 항상 이렇게 마음이 좀 조급해집니다. 우리 이사님처럼 항상 차분하게 투자하는 습관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함께 해주신 신영증권의 박소연 이사님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차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